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라는 자리 때문에 정치권이 심지어 학계도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장관급도 아니고 무슨 검찰총장급도 아닌데 차관급 자리인데요. 왜 이렇게 박기영 본부장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은지, 또 청와대는 왜 임명을 고집하는지 경희대 노등일 교수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박기영 본부장 어떤 사람인가요? 나이는 뭐 얘기해야 되나요? 저 58년생이고요. 네. 순천대 교수였습니다. 오랫동안. 네, 생물학과 순천대 학자더군요. 네. 92년부터 재직을 했고요. 근데 이제 정치권과 인연이 이제 2004년부터 청와대 정보과학기술보좌관으로 재직했습니다. 네. 근데 2006년도에 좀 우리가 유명한 황우석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물러났죠. 네. 그런데 이제 11년 만에 이렇게 정치권에 또 컴백을 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참여정부 2.0이라도 할 수 있는데요. 과학기술혁신본부장으로 이제 컴백하면서 지금 이렇게 좀 화면은 지금 2004년, 2005년도 자료 화면입니다. 네, 황우석 박사하고 지금 네. 같이 이렇게 환하게 웃는 그런 모습이었죠. 네. 그래서 연루돼 좀 일단 그 황우석 박사의 줄기세포를 정치권에서 전폭적으로 지원하도록 네. 연결한 인물이라고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러나서 순천대 교수를 복귀했다가 이번에 다시 이렇게 좀 정치권으로 컴백한 네. 그런 인물입니다. 네.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과학기술혁신본부가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신설된 곳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역할을 하는 곳인가요? 일단 신설된 것인데요. 네. 참여정부 당시에 처음 신설됐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과학기술혁신본부를 참여정부 당시에 이제 만들 때 핵심 중의 역할을 한 게 바로 박기영 이 본부장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명박 정부 때 없어졌다가 이번에 다시 이제 그것도 부활한 거죠. 그런데 이제 이번 그 과학기술혁신본부는 기재부에 있던 그 과학기술 R&D 예산, 그러니까 이제 뭐 여러 가지 그런 예산들을 집행하고 조정하고 그리고 과학기술계에 이제 그것을 배분하고 그리고 과학기술 성과를 평가하고 하는 역할까지 하는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한 해 예산이 20조 원 가까이 드는 과학기술 R&D 예산을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말 그대로 혁신이 붙었기 때문에 과학기술 우리나라 혁신을 이끌어갈 수장이어야 되는데 아까 처음 말씀하신 대로 차관급이지만 차관급보다 훨씬 더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될 그런 인물이어서 과학기술계에서 과연 이 수장으로서 적합하냐 이런 논란이 일고 있는 것입니다. 네. 예. 지금 뭐 야당은 물론 서울대 교수들 또 학계에서도 이렇게 반대를 하고 있는데 가장 큰 핵심은 황우석 사태인 거죠? 바로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2004년도, 2005년도, 2006년도 이때 황우석 사태가 불거졌을 때 제가 언론사에 있었는데요. 그래서 그 이면을 여러 가지 들어봤는데 충격적인 그런 얘기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황우석 그 박사 연구에 256억 네. 국가 예산이 전폭적으로 지원되는 역할을 했다는 것이고요. 네. 그러니까 말 그대로 본인의 입장에 따르면 그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스타급 연구자를 키우겠다. 네. 이래서 그 황우석 박사 연구에 이렇게 256억 지금도 엄청난 돈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당시 어마어마한 돈을 그때 뭐 운전기사도 지원하고 이게 다 박 교수의 그때 당시 보좌관이었죠. 그렇습니다. 예, 다 박 교수, 네. 박기영 보좌관의 이제 네. 당시 보좌관의 역할이었다. 네. 그런 얘기입니다. 노무현 전 당시 대통령이 그 황우석 박사 연구실도 방문했던 그런 거 기억하시죠? 네, 네. 그런데 큰 역할을 했다는 것이고요. 네. 그런 그 공인지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황우석 박사가 사이언스지 논문을 쓰는데 거기다가 공동 저자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네. 나중에 서울대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했는데 네. 거기다 연구를 공동 저자로 이름을 올렸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연구 과제로 지금 여기 그것은 정부 지원금을 받았다 그러는데 네. 황우석 박사로부터 연구 지원금을 받았습니다. 네. 2억 5천만 원을 받았거든요. 받은 사람이니까 박기영 보좌관이 받았단 박기영 말입니까? 보좌관이 개인적인 연구에다가 네. 황우석 박사로부터 연구비를 지원받았습니다. 황우석 박사로부터 교수에게 받았습니다. 지원금을 준 게 아니고 황우석 박사로부터 받았다. 예, 지원금을 받았습니다. 네. 2억 5천만 원 지금도 이거 큰 돈인데 네, 당시 네. 어마어마한 돈이거든요. 네. 근데 과학기술인들이 분노하는 게 바로 이런 부분들입니다. 이게 네. 연구 부정이 있었고요. 논문 공동지자로 네. 아무거 하지도 않고 연구비 부정 수급이었다는 겁니다. 네. 이게 엄격하게 따지면 사실은 뇌물성이라는 것이죠. 황우석 박사에게 돈을 몰아주고 황우석 박사에게서 개인적으로 연구를 받았다는 것인데 지금 과학기술인들 저도 이렇게 여러 가지 그 올라온 그 사이트에 올라온 걸 보니까 2,500만 원짜리 과제 하나를 따려고 밤새워서 그렇죠. 네. 지금 준비하는 과학자들이 많다. 네. 그런데 어떻게 2억 5천만 원짜리 이렇게 받은 그것도 연구 부정수급을 하니 본인이 전폭적으로 지원한 과학자에게.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전공과 무관한 그야말로 줄기세포 관련 연구 과제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그에 대해서 보고서 하나 더 내지 않았고요.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지금 과학자들이, 과학기술인들이 분노하고 네. 있는, 참담하다, 자괴감이 든다 이런 얘기들 하고 있더라고요. 자, 지금 나온 이런 논란에 대한 어떤 박계영 본부장, 임명이 됐으니까 지금 본부장입니다. 박계영 본부장의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황우석 사건 당시에는 일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었기에 그냥 아무 말 하지 않고 매맞는 것으로 사과를 대신했습니다. 그 이후에도 제대로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고 싶었으나 기회를 만들지 못해서 지난 11년간 너무 저도 답답했었고요. 마음의 짐으로 안고 있었습니다. 청와대에서 과학기술을 총괄한 사람으로서 전적으로 책임을 통감하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특히 황우석 박사의 그 사이언스지 논문에 공저자로 들어가게 된 것은 제가 신중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 좀 더 신중했어야 한다는 그런 후회와 함께 그렇지 못한 점을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그 꿈만 꾸고 제대로 해보지 못했던 일을 이제는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혼신의 힘을 다해서 열정적으로 일해서 국민들에게 보답하고 싶은 그런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저의 부족을 좀 용서해 주시고 부디 많이 부족한 저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를 간청드립니다. 어제 사과하는 장면이고요. 이제 기자들에게 사과한 후에 과학계 원로들을 만나는 자리에서 감정에 복받친 듯이 눈물을 보이기도 합니다. 원로 과학자들에게 격려를 받고 있는 모습인데요. 사과 기자회견을 한 뒤에. 교수님 어떻게 보셨어요? 본인이 뭐 반성하고 사과하는 건 받아들여야죠. 그건 뭐 진정성 있다고 보여지는데. 네. 그러나 이제 그 과학계에서 얘기하는 건 뭐 저도 그걸 잘 모르니까 제가 여러 가지를 살펴봤거든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야말로 일제시대 때 고등계 형사 한 사람한테 독립군 그 지휘하는, 부여한 거나 마찬가지다. 이런 비유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성폭행범에게 다시 교사 지도를 맡기는 거 똑같다. 이런 정도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되게 과학기술계에서. 비난이 매섭네요. 그럼요. 그리고 이제 과학기술계에서 우리가 촛불을 들어서 만들려고 했던 나라는 이런 적폐 세력을 청산하려고 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사람을 임명하느냐. 그리고 이제 특히 아까 얘기한 공동저자 들어갔던 신중하지 못했다. 이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변명으로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부분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건 연구 부정행위거든요. 네. 흔히 인사청문회에 가면 논문 표절이 문제가 되잖아요. 근데 이건 그게 아니라 아무것도 하지 않았으면서 그냥 논문에 이름을 공짜로 올린 네. 프리라이드라고 하죠. 훨씬 더 예. 그 과실이 중하다 이 말씀이시죠? 그럼요. 과실이 아니라 고의로 그건 연구 네, 부정행위라는 겁니다. 네. 과학계에서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이고요. 네. 그래서 당시에 황우석 사태 관련됐던 모든 분들 다 징계, 처벌 다 받았습니다. 황우석 박사도 아시다시피 형사처벌도 네. 받았고요. 그런데 이분은 아무런 그 징계나 처벌 없이 그냥 과학기술보좌관만 사퇴하고 학교로 복귀했다는 거죠. 그 지금 과학기술이나 특히 대학에서 서울대 교수들이 지금 현재까지 288명이 아마 네. 서명한 걸로 본인은 이름을 대고 서명한 걸로 알려졌는데 고려대학교 교수들도 서명해 예, 놨다고 하고요. 그분들이 왜 분노하냐면 지금 그러면 앞으로 제자들에게 연구윤리에 관련해서 뭘 어떻게 가르쳐야 되냐는 얘기입니다. 이런 분이 다시 중책을 맡고 다시 교수로 복귀했다가 이렇게 또 한 나라의 과학기술 정책을 총괄하는 그런 지위로 복귀하는 이런 사태를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 그런 얘기들 하고 있더라고요. 네. 예. 정치권에서 반발을 거스는데 특히 이번엔 정의당도 반대를 하고 있어요. 그동안 정의당에 반대하면 결국 낙마한다 이런 말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흔히 뭐 데스노트라고도 하는 그런 말을 네. 했더라고요. 못쓸 일은 아니지만 다른 야당의 반발은 그럴 수도 있다고 봐요. 뭐 다 이유가 있겠지만 그러나 특히 정의당은 그동안 이제 문재인 정부를 상당히 좀 옹호하는 입장이 있었거든요. 많은 반대가 있었지만 장관 후보자들에서도 지지를 하는 번인데 네.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 조대엽 노동부 장관 후보자에 그때 정의당이 반대했었죠. 정의당이 반대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사퇴했는데 아마도 이 좀 그런 점에서 봤을 때도 특히 어렵지 않겠는가 하는 네.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또 눈에 띄는 게 그 민주당 내 친문안에서도 특히 그 손혜원 의원까지도 반대를 하고 나섰죠. 손혜원 의원 같은 경우 지금 SNS를 네. 올렸는데요. 문재인 대통령께서 뭐 지혜로운 결정하실 거라면서 완곡하지만 결국 네. 그만두게 하실 거다. 과학계에서 이렇게 반대한다면 예. 문제가 있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정치권뿐만이 아니라 이 분하고 같이 일해야 될
과학기술계에서 이렇게 거센 반대가 있다고 하는 것은 네. 다시 한번 재고할 사유가 충분하다.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네. 청와대가 어제 이제 공과 과가 있다. 과는 이제 사과를 했으니까 공도 좀 봐달라 이런 뜻으로 해명을 했는데 네. 그럼 이제 궁금합니다. 공은 뭡니까?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가 확고한 것 같아요. 당시 이제 청와대에서 같이 근무했던 분 아니겠습니까? 뭐 그렇기 때문에 그 역량을 잘 안다 이렇게 이제 확인해 볼 수 있는 거죠. 생각해 볼 수 있는 건데 이 아까 얘기한 이 과학기술혁신본부 신설할 때 이 아이디어가 바로 이제 박기영 당시 보좌관의 역할이었고요. 과학기술부 장관을 부총리급으로 올린 그런 것도 이제 박기영 보좌관의 이제 아이디어였다는 겁니다. 네. 그 당시 참여정부에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그 얘기를 그 박수현 대변인이 전한 걸 따르면 참여정부에서 IT나 과학기술 분야가 가장 활발했다. 그게 이제 박기영 당시 보좌관의 역할이 컸다. 그래서 일을 잘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과와 함께 공도 살펴달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화제를 바꿔서 국민의당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결국 안철수, 천정배, 정동영 의원 3명 등록이 돼 있고요. 또 오늘 당대표 후보자들은요. 등록을 했고 오늘 오후에 또 이현주 원내수석 부대표도 당대표 출마를 선언하는데 그럼 네. 4파전 양상이 예, 그렇습니다. 오늘 선언했고요. 좀 전에 네. 확인해 보니까 네. 선언했더라고요. 네. 예, 그래서 이제 4파전이 됐고요. 그다음에 좀 예상하지 못한 부분이죠. 안철수 전 대표와 성향이 비슷하다고 알려지고 있고 네. 지지층이 겹친다고 알려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안철수 전 대표와 함께 뭐 최고위원회 동반 출마할 게 아니냐 이렇게 예상이 됐었는데 어떤 조율이 좀 안 됐다 이런 얘기였는데 어쨌든 이현주 수석 전 부대표 대표까지.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네. 예, 출마해서 네. 결국 이른바 중도층을 중심으로 한 안철수, 이현주 이렇게 두 후보 그리고 좀 약간 그 진보층을 중심으로 한 지지를 받는 정동영, 천정배 이렇게 두 후보가 지금 해서 4파전으로 치러지게 됐습니다. 일단 그러면 이현주 수석 부대표는 저희가 마련하지 못했는데 나머지 후보 등록을 한 당대표 후보 등록을 한 3명의 후보자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이번에 나온 여론조사에서 또 지지율이 좀 더 떨어졌는데 이게 좀 긍정적인 신호로 보기 힘들어 보이거든요. 이거 어떻게 보시나요? 이제 이 우리 당 전당대회가 우리 당을 어떻게 살릴 수 있는지 그 혁신 전당대회가 된다면 다시 국민들께서 관심을 가지실 겁니다. 그리고 또 그 결과로 8월 27일 날 대표로 선출된다면 컨벤션 효과까지도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탄탄한 그 기반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당이 거듭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중간한 중간 야당에서 국민의당은 선명한 개혁 야당으로 탈바꿈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당은 당원의 자부심이 무너져 있습니다. 국민의당이라고 말하는 것이 부끄럽다고 말합니다. 어정쩡한 중간은 방향이 없다는 점에서 기회주의적입니다. 두렵지 않아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두렵더라도 반드시 일어서야 한다. 이것이 진정한 용기다. 김대중 대통령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우리 국민의당이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저 천정배가 국민의당의 위기를 제 모든 것을 바쳐서 사직생의 각오로 반드시 이겨내겠습니다. 시간 때문에 교수님 질문 하나만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전당대회가 27일인가 그렇죠? 예, 이달. 2차. 네. 예. 누가 유리합니까? 현재로서는 안철수 후보가 유리하지 않겠냐는 관측이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뭐 아무래도 지명도라든지 네. 저는 대선 출마했었으니까요. 네. 20% 받았고 그랬었는데 지금 이제 이현주 후보가 출마하면서 혼선이 지금 빚어지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이현주 후보와 안철수 후보가 지역이 좀 지층이 겹치니까요. 네. 그래서 1차에서는 어쨌든 과반을 얻는 후보가 나오지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고요. 2차 이제 27일 날 결판이 안 나면 31일 날 ALS 투표로 이제 결판을 내게 되는데 결선 투표를 하게 되는데 네. 그때 어떤 사람들이 서로 결합하느냐 하는 그런 부분. 그래서 이제 안철수, 이현주, 정동영, 천정배 이렇게 함께 단일화 결합하지 않겠냐 그런 얘기인데 지역적 기반 그 이념적 노선 투쟁에서 당원들이 누구의 손을 들어줄지가 관건인 거죠. 알겠습니다. 경희대 노동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